앞으로 돈도 많이 벌어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겠다고, 그녀의 모든 변덕을 만족시켜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래, 이제야 네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때보다 더 오래 버텼어. 어젯밤에 피아스코를 보고 발기부전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거리로 나가 아침을 먹자고 했다. 바삭거리는 크루아상이 먹고 싶다면서 우리는 함께 샤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비누칠을 해주고 씻겨준 뒤 물기를 닦아주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화장하는 그녀를 침대에 앉아 지켜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그녀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다. 먼저 발가락 하나하나에 키스를 한 다음에 우리는 손을 잡고 부르돈의 거리에 있는 비스트로로 갔다. 반달 모양 크루아상은 오븐에서 갓 나온 듯 바삭거렸다. 그때 네가 나를 쿠바로 보내지 않고 파리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을 것 같아, 리카르도. 평생 내가 널 아주 행복하게 해줬을 테니까 넌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농담을 멈추고 약간 경멸하는 듯한 눈길로 아주 심각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넌 정말 순진하게 꿈속에서 사는구나.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어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발음했다. 너는 날 몰라. 난 정말 아주 부자이다. 권력 있는 사람과만 영원히 함께 살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너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지.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나쁜 소녀. 행복,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경 쓰지도 않아, 리카르도. 내가 확신하는 건 행복은 네 생각처럼 낭만적인 것도 통속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야. 돈만이 안정을 주고 지켜주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은 채 인생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줘. 그게 바로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야. 그녀는 쌀쌀맞게 나를 쳐다봤다. 때때로 그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웠는데 그러면 그녀 주변의 모든 삶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끔찍한 결점이 있어. 바로 야심이 부족하다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얻은 것에 만족해. 그렇지?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착한 소년. 그래서 난 네 여자가 될 수 없어. 네가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을 테니까.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랄 거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비록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내게 행복은 그녀를 품에 안고 파리에 사는 것이었다. 그건 네가 구제불능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할까, 리카르도? 그래, 그럴지도 몰랐다. 아파트로 돌아가기 전에 로베르 아르누 부인은 카운터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곤란해하는 얼굴로 돌아왔다. 미안,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착한 소년.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 그녀는 내게 더 설명하지 않았고 집이나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제안도 뿌리쳤다. 우리는 아파트에 들러 그녀의 작은 여행용 가방을 챙겨 다시 나왔고 나는 사관학교 지하철역 옆에 있는 택시 승강장까지 그녀를 바래다 주었다. 어쨌거나 멋진 주말이었어. 그녀는 내 입술에 살짝 키스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내 사랑.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한 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욕실에서 그녀가 놔두고 간 칫솔을 발견했다. 케이스의 제조회사인 갤랑 상표가 선명하게 찍힌 아주 예쁜 칫솔이었다. 잊어버리고 간 걸까? 아닌 것 같았다. 신중하게 생각한 뒤 일부러 잊어버린 것처럼 놔둔 듯 했다. 그 슬픈 밤과 행복하게 잠에서 깬 다음날 아침을 기념하기 위해 내게 남겨둔 것 같았다. 그 주에 나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고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녀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보름 동안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일하기 위해 빈으로 떠났다. 나는 바로크풍의 그 우아하고 번창한 도시를 사랑했지만 국제기구들이 총회, 학술회의 혹은 연차 총회를 개최하는 시기라 일이 너무 많았다. 박물관을 둘러보거나 콘서트나 오페라 공연에 갈 시간도 없어 어느 날 점심 무렵에 알베르티나 박물관을 급히 돌아본 게 고작이었다. 밤이 되면 좋은 시절 풍으로 장식한 센트랄, 란트만, 하벨카, 프라우엔 후버 같은
유서 깊은 카페에 녹초가 된 몸을 간신히 이끌고 들어가 알베르타 고모가 만들어주던 오스트리아식 비너 슈니체를 먹고 거품이 부글부글한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거의 그러기 상태로 내 침대에 파고들었다. 나는 나쁜 소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거나 통화 중이었다. 하지만 유네스코로 전화해 로베르 아르누 씨를 바꿔달라고 할 용기는 없었다. 자칫 그에게 의심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보름이 지나자 차르네 씨가 전화로 로마에서 유엔 식량 농업 기구 총회 직후에 바로 세미나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열흘간 일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파리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이탈리아로 직행했다. 로마에서도 그녀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나는 프랑스로 귀국하자마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나는 그녀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병에 걸린 건 아닌지, 아르누 씨와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고민에 사로잡혔다. 아르누 부인과 통화가 되지 않아 너무 초조해진 나는 파리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들어있던 작은 아버지의 가장 최근 편지를 2번이나 읽어야 했다. 칠레 여자애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 도통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아버지는 페루의 정치 상황에 관해 길게 설명했다. 로버톤이 이끄는 미르의 투팍 아마루 부대는 아직 생포되지 않았지만 페루군은 계속해서 그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게릴라들은 점점 전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에 의하면 로바톤과 대원들은 밀림으로 들어가 아마존 부족, 특히 아샤닌카 부족과 연합회 에네, 페레네, 사티포, 아나파티 강 접견 지대로 흩어졌다. 아샤닌카 부족민들이 로바톤에게 매료되어 그를 전설에 등장하는 정의의 사도, 즉 언젠가 나타나 부족의 힘을 대척해 줄 것이라는 신화적 영웅 이투미파바로 여긴다는 소문이 돌았다. 군용기들은 미르 게릴라들이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밀림 지역의 여러 마을을 폭격했다. 아르누 부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나는 유네스코로 가서 저녁 식사 초대를 구실로 그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그 전에 먼저 스페인어 번역부 사무실에 들러 차르네 씨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고 그런 다음 6층으로 올라갔다. 고위 관리들의 사무실이 있어 지성소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사무실 입구에서 나는 아르누 씨의 찌든 얼굴과 콧수염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자 이상하게 흠칫 놀랐고 나는 그가 전에 비해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졌다는 걸 눈치챘다.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게 몹시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다. 어디 아픈가? 그는 내가 그를 만나지 못한 지난 몇 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내게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고 쥐새끼 같은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내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이번 달 내내 빈과 로마에서 일하느라 파리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당신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나를 계속 쏟아보았다. 얼굴이 아주 창백했고 고독해 보였으며 마치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듯 입술을 오므리고 있었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나쁜 소녀가 죽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럼 당신은 아직 모르겠군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면 연극을 하는 거요? 당황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유네스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빈정거리듯 말했다. 내 아내는 날 버렸어. 나는 유네스코의 웃음거리가 되었지. 그런데 난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난 당신 때문에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소모 크루시오 씨. 내 이름을 끝까지 말하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의 턱이 덜덜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것 같았다. 나는 유감이라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더듬더듬 말했다. 그리고 바보처럼 이번 달에 파리를 떠나 빈과 로마에 있었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나는 작별 인사를 했지만 아르누 씨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놀라고 분해 엘리베이터에서 욕지기가 치미는 바람에 복도 화장실에서 토하고 말았다. 누구와 함께 떠났을까? 아니면 그녀의 정부와 계속 파리에 있을까?
이후 며칠 동안 나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내게 선사했던 그 주말이 그녀의 작별 인사였다는 생각이었다. 내게 그녀를 그리워할 뭔가 특별한 것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걔한테 음식 찌꺼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거였어, 리카르도. 난 나 자신을 타일렀다. 아르누 씨를 잠깐 방문한 그날 이후 비참한 며칠이 흘렀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불면증을 겪었다. 식은땀이 흘렀고 머릿속은 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나이트 테이블에 부적처럼 올려놓은 겔랑 칫솔을 움켜잡고 절망과 질투심을 곱씹을 뿐이었다. 아침이 되면 나는 더욱 수척해졌고 오한으로 덜덜 떨었으며 꼼짝할 기운이 없었고 식욕도 없었다.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는데 나는 그걸 먹고 잠드는 대신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날 심란한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지독한 숙취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 대한 사랑보다 파울과의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녀를 쿠바로 보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나 자신을 저주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를 붙잡았다면 우리는 함께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불쾌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 감정은 서서히 붕괴되었다. 차르네스 씨는 나에게 한 달짜리 일거리를 주며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었다. 유네스코의 일상적인 작업 일정 덕분에 나는 칠레 여자아이였고 게릴라 전서였으며 아르누 부인이었던 여자가 모습을 감춘 이후 내가 처한 위기 상태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무엇일까? 새로운 인생의 무대에서 그녀는 어떤 인격, 어떤 이름, 어떤 역사를 갖기로 했을까? 그녀의 새로운 연인은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인물일 것이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자문관이자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 그녀가 헌시짝처럼 버리고 떠난 로베르 아르누는 그녀의 야심을 채워주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다. 나와 함께 보낸 마지막 날 아침에 그녀는 분명하게 내게 알려주었다. 난 정말 아주 부자에다가 권력이 있는 사람과만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나는 이번에는 영영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거라 확신했다. 넌 다시 정신을 차리고 1000개의 얼굴을 지닌 그 페루 여자를 잊어야 해. 그녀는 악몽에 불과했다는 걸 납득해야 해. 착한 소년. 나는 되뇌었다. 그러나 유네스코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며칠 후 아르누 씨가 칸막이가 쳐진 번역부 사무실로 날 찾아왔다. 나는 사하라 남부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한 보고서를 번역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당신에게 범한 결례를 사과드리오. 그는 거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는 기분이 너무 안짜나서. 그는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다. 나는 그 초대가 내 정신 상태에 재앙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의 초대를 수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내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7구에 있는 식당 세제로 갔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정말 긴장되고 힘든 저녁 식사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식사이기도 했다. 아르누 부인이었던 그녀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부와 동일시하는 안정된 삶을 찾아 너무 멀리 나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에피타이저로 얼음을 넣은 위스키와 페리를 주문했다. 그리고 레드와인과 음식을 시켰지만 음식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세제 식당의 메뉴는 항상 같았고 우묵한 냄비에 담겨 나오는 진수성찬이었다. 우리 테이블은 파테, 달팽이 요리, 샐러드, 생선과 쇠고기로 가득 찼다. 우리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자 종업원들은 왜 그런 진수성찬을 거들떠 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요리들을 채운 뒤 디저트를 갖다 주었다. 그중 하나는 뜨거운 초콜릿에 적신 것이었다. 아르누 씨는 내게 언제부터 그녀를 알았냐고 물었다. 나는 1960년인가 1961년에 그녀가 미르의 장학생으로 게릴라 훈련을 받으러 쿠바로 가기 위해
잠시 파리에 들렀을 때였다고 거짓말을 했다.